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복잡하고도 오해받기 쉬운 두 가지 마음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고통의 근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돌프 스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경계선 그룹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을 때부터 심리학계는 이 두 성격 유형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탐구해왔습니다. 저명한 학자 오토 컴버그는 심지어 나르시시즘을 경계선 성격장애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보았습니다. 즉, 경계선이라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는 특별하다는 견고한 갑옷, 즉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 그로슈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한 아이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보호할 강력한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이 변신에 성공하면 그는 완전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내면의 연약함을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아이는 경계선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두 유형은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감정의 불안정성입니다. 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한번 휘몰아치면 마치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감정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져 그 앞에서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다루는데 극도로 서투르며 감정은 이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기분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조울증과 혼동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울증의 우울과 조증 상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기분 변화 주기는 보통 4시간에서 4일 사이로 매우 짧고 빠릅니다.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 변화를 겪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격렬하고 불안정한 인간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혼동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상대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했다가 이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로봇처럼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에 깊이 몰입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지금 이상화 단계를 연기하고 있다고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판타지를 채워줄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는 마치 활화산처럼 뜨겁고 격렬합니다.
그 강렬함은 통제 불가능하며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극적입니다. 그들의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정이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쌍둥이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유기 불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가까워져서 상대에게 흡수되어 자아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 즉 융합 불안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친밀감을 절실히 원하며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랑에 화답하고 친밀감을 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숨이 막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자신의 존재가 소멸하는 듯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다가갔다가 도망치기를 반복하는 이 강박적인 패턴이야말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해요. 하지만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들의 내면을 대변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융합 불안에 시달리고 관계가 나빠질 기미가 보이면 유기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들은 평생 불안이라는 배경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도 우울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맡기는 이 행위는 동시에 상대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를 낳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버리거나 이 힘을 악용해 나를 고문하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결국 그들은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런 융합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또한 둘 다 거짓 자아와 판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판타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졌다와 같이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자기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판타지는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구원해줄 그 사람을 만났어.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 안의 폭풍을 잠재워줄 유일한 사람이야 와 같은 판타지입니다. 상대방을 완벽한 구원자로 이상화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얻으려는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의 모습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상대를 마치 다 쓴 건전지를 버리듯 냉담하고 무자비하게 버립니다.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상대를 완벽하게 대상화하여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장애는 쉽게 상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다가가고 도망치기를 반복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애씁니다. 그들이 마침내 관계를 포기할 때는 이미 완전히 지쳐버린 후이며 그 과정은 처절한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는 남성, 경계선 성격장애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두 장애 모두 남녀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에 따라 그 병리가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여성 나르시시스트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거나 완벽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연기하며 주변의 칭송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크게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유형입니다. 반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수줍고 예민하며 세상과 타인에 의해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희생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주된 감정은 시기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외향적 나르시시스트가 큰 실패를 겪고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극도로 취약하고 우울해지며 세상을 원망하는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신체나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신체형 나르시시스트와 지성이나 지식을 과시하는 두뇌형 나르시시스트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유형 중 하나는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기 개념을 통해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킵니다. 자선 활동을 하거나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끊임없이 광고하며 이를 통해 우월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유형인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반사회적 성향, 가학성, 편집증적 성향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 그 자체를 즐기고 그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들은 마치 고통을 먹고 사는 뱀파이어와 같으며 타인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가장 파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두 가지 복잡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비슷할지라도 그 행동을 이끄는 내면의 동기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유기와 융합의 공포 속에서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영혼의 절규이며 다른 한쪽은 텅 빈 내면을 감추기 위해 만든 거대하고 차가운 거짓 자아의 성체입니다. 이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겪는 혼란의 실마리를 찾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현명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복잡하고도 오해받기 쉬운 두 가지 마음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고통의 근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돌프 스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경계선 그룹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을 때부터 심리학계는 이 두 성격 유형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탐구해왔습니다. 저명한 학자 오토 컴버그는 심지어 나르시시즘을 경계선 성격장애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보았습니다. 즉, 경계선이라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는 특별하다는 견고한 갑옷, 즉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 그로슈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한 아이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보호할 강력한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이 변신에 성공하면 그는 완전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내면의 연약함을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아이는 경계선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두 유형은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감정의 불안정성입니다. 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한번 휘몰아치면 마치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감정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져 그 앞에서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다루는데 극도로 서투르며 감정은 이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기분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조울증과 혼동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울증의 우울과 조증 상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기분 변화 주기는 보통 4시간에서 4일 사이로 매우 짧고 빠릅니다.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 변화를 겪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격렬하고 불안정한 인간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혼동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상대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했다가 이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로봇처럼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에 깊이 몰입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지금 이상화 단계를 연기하고 있다고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판타지를 채워줄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는 마치 활화산처럼 뜨겁고 격렬합니다. 그 강렬함은 통제 불가능하며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극적입니다. 그들의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정이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쌍둥이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유기 불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가까워져서 상대에게 흡수되어 자아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 즉 융합 불안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친밀감을 절실히 원하며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랑에 화답하고 친밀감을 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숨이 막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자신의 존재가 소멸하는 듯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다가갔다가 도망치기를 반복하는 이 강박적인 패턴이야말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해요. 하지만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들의 내면을 대변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융합 불안에 시달리고 관계가 나빠질 기미가 보이면 유기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들은 평생 불안이라는 배경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도 우울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맡기는 이 행위는 동시에 상대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를 낳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버리거나 이 힘을 악용해 나를 고문하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결국 그들은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런 융합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또한 둘 다 거짓 자아와 판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판타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졌다와 같이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자기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판타지는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구원해줄 그 사람을 만났어.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 안의 폭풍을 잠재워줄 유일한 사람이야 와 같은 판타지입니다. 상대방을 완벽한 구원자로 이상화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얻으려는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의 모습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상대를 마치 다 쓴 건전지를 버리듯 냉담하고 무자비하게 버립니다.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상대를 완벽하게 대상화하여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장애는 쉽게 상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다가가고 도망치기를 반복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관계를 포기할 때는 이미 완전히 지쳐버린 후이며 그 과정은 처절한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는 남성, 경계선 성격장애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두 장애 모두 남녀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에 따라 그 병리가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여성 나르시시스트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거나 완벽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연기하며 주변의 칭송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크게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유형입니다. 반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수줍고 예민하며 세상과 타인에 의해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희생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주된 감정은 시기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외향적 나르시시스트가 큰 실패를 겪고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극도로 취약하고 우울해지며 세상을 원망하는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신체나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신체형 나르시시스트와 지성이나 지식을 과시하는 두뇌형 나르시시스트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유형 중 하나는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기 개념을 통해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킵니다. 자선 활동을 하거나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끊임없이 광고하며 이를 통해 우월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유형인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반사회적 성향, 가학성, 편집증적 성향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 그 자체를 즐기고 그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들은 마치 고통을 먹고 사는 뱀파이어와 같으며 타인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가장 파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두 가지 복잡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비슷할지라도 그 행동을 이끄는 내면의 동기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유기와 융합의 공포 속에서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영혼의 절규이며 다른 한쪽은 텅 빈 내면을 감추기 위해 만든 거대하고 차가운 거짓 자아의 성체입니다. 이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겪는 혼란의 실마리를 찾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현명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복잡하고도 오해받기 쉬운 두 가지 마음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고통의 근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돌프 스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경계선 그룹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을 때부터 심리학계는 이 두 성격 유형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탐구해왔습니다. 저명한 학자 오토 컨버그는 심지어 나르시시즘을 경계선 성격장애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보았습니다. 즉, 경계선이라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는 특별하다는 견고한 갑옷, 즉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 그로슈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한 아이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보호할 강력한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이 변신에 성공하면 그는 완전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내면의 연약함을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아이는 경계선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두 유형은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감정의 불안정성입니다. 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한번 휘몰아치면 마치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감정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져 그 앞에서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다루는데 극도로 서투르며 감정은 이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기분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조울증과 혼동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울증의 우울과 조증 상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기분 변화 주기는 보통 4시간에서 4일 사이로 매우 짧고 빠릅니다.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 변화를 겪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격렬하고 불안정한 인간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혼동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상대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했다가 이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로봇처럼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에 깊이 몰입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지금 이상화 단계를 연기하고 있다고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판타지를 채워줄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는 마치 활화산처럼 뜨겁고 격렬합니다. 그 강렬함은 통제 불가능하며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극적입니다. 그들의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정이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쌍둥이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유기 불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가까워져서 상대에게 흡수되어 자아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 즉 융합 불안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친밀감을 절실히 원하며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랑에 화답하고 친밀감을 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숨이 막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자신의 존재가 소멸하는 듯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다가갔다가 도망치기를 반복하는 이 강박적인 패턴이야말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해요. 하지만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들의 내면을 대변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융합 불안에 시달리고 관계가 나빠질 기미가 보이면 유기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들은 평생 불안이라는 배경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도 우울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맡기는 이 행위는 동시에 상대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를 낳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버리거나 이 힘을 악용해 나를 고문하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결국 그들은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런 융합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또한 둘 다 거짓 자아와 판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판타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졌다와 같이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자기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판타지는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구원해줄 그 사람을 만났어.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 안의 폭풍을 잠재워줄 유일한 사람이야 와 같은 판타지입니다. 상대방을 완벽한 구원자로 이상화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얻으려는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의 모습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상대를 마치 다 쓴 건전지를 버리듯 냉담하고 무자비하게 버립니다.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상대를 완벽하게 대상화하여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장애는 쉽게 상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다가가고 도망치기를 반복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관계를 포기할 때는 이미 완전히 지쳐버린 후이며 그 과정은 처절한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는 남성, 경계선 성격장애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두 장애 모두 남녀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에 따라 그 병리가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여성 나르시시스트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거나 완벽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연기하며 주변의 칭송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크게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유형입니다. 반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수줍고 예민하며 세상과 타인에 의해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희생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주된 감정은 시기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외향적 나르시시스트가 큰 실패를 겪고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극도로 취약하고 우울해지며 세상을 원망하는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신체나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신체형 나르시시스트와 지성이나 지식을 과시하는 두뇌형 나르시시스트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유형 중 하나는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기 개념을 통해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킵니다. 자선 활동을 하거나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끊임없이 광고하며 이를 통해 우월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유형인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반사회적 성향, 가학성, 편집증적 성향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 그 자체를 즐기고 그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들은 마치 고통을 먹고 사는 뱀파이어와 같으며 타인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가장 파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두 가지 복잡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비슷할지라도 그 행동을 이끄는 내면의 동기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유기와 융합의 공포 속에서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영혼의 절규이며 다른 한쪽은 텅 빈 내면을 감추기 위해 만든 거대하고 차가운 거짓 자아의 성체입니다. 이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겪는 혼란의 실마리를 찾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현명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복잡하고도 오해받기 쉬운 두 가지 마음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고통의 근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돌프 스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경계선 그룹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을 때부터 심리학계는 이 두 성격 유형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탐구해왔습니다. 저명한 학자 오토 컨버그는 심지어 나르시시즘을 경계선 성격장애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보았습니다. 즉, 경계선이라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는 특별하다는 견고한 갑옷, 즉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 그로슈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한 아이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보호할 강력한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이 변신에 성공하면 그는 완전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내면의 연약함을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아이는 경계선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두 유형은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감정의 불안정성입니다. 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한번 휘몰아치면 마치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감정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져 그 앞에서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다루는데 극도로 서투르며 감정은 이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기분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조울증과 혼동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울증의 우울과 조증 상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기분 변화 주기는 보통 4시간에서 4일 사이로 매우 짧고 빠릅니다.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 변화를 겪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격렬하고 불안정한 인간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혼동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상대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했다가 이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로봇처럼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에 깊이 몰입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지금 이상화 단계를 연기하고 있다고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판타지를 채워줄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는 마치 활화산처럼 뜨겁고 격렬합니다. 그 강렬함은 통제 불가능하며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극적입니다. 그들의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정이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쌍둥이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유기 불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가까워져서 상대에게 흡수되어 자아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 즉 융합 불안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친밀감을 절실히 원하며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랑에 화답하고 친밀감을 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숨이 막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자신의 존재가 소멸하는 듯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다가갔다가 도망치기를 반복하는 이 강박적인 패턴이야말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해요. 하지만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들의 내면을 대변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융합 불안에 시달리고 관계가 나빠질 기미가 보이면 유기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들은 평생 불안이라는 배경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넘겨줍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도 우울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맡기는 이 행위는 동시에 상대가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를 낳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버리거나 이 힘을 악용해 나를 고문하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결국 그들은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런 융합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또한 둘 다 거짓 자아와 판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판타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졌다와 같이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진 자기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판타지는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구원해줄 그 사람을 만났어.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 안의 폭풍을 잠재워줄 유일한 사람이야 와 같은 판타지입니다. 상대방을 완벽한 구원자로 이상화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얻으려는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의 모습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상대를 마치 다 쓴 건전지를 버리듯 냉담하고 무자비하게 버립니다.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상대를 완벽하게 대상화하여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장애는 쉽게 상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다가가고 도망치기를 반복하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관계를 포기할 때는 이미 완전히 지쳐버린 후이며 그 과정은 처절한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는 남성, 경계선 성격장애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두 장애 모두 남녀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다만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에 따라 그 병리가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의 여성 나르시시스트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거나 완벽한 현모양처의 모습을 연기하며 주변의 칭송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크게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유형입니다. 반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수줍고 예민하며 세상과 타인에 의해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희생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주된 감정은 시기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유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외향적 나르시시스트가 큰 실패를 겪고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극도로 취약하고 우울해지며 세상을 원망하는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즘적 공급을 얻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신체나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신체형 나르시시스트와 지성이나 지식을 과시하는 두뇌형 나르시시스트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유형 중 하나는 친사회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기 개념을 통해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킵니다. 자선 활동을 하거나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의 선함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끊임없이 광고하며 이를 통해 우월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유형인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의 반사회적 성향, 가학성, 편집증적 성향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 그 자체를 즐기고 그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들은 마치 고통을 먹고 사는 뱀파이어와 같으며 타인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하는 가장 파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두 가지 복잡한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비슷할지라도 그 행동을 이끄는 내면의 동기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유기와 융합의 공포 속에서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영혼의 절규이며 다른 한쪽은 텅 빈 내면을 감추기 위해 만든 거대하고 차가운 거짓 자아의 성체입니다. 이 깊은 이해를 통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겪는 혼란의 실마리를 찾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현명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복잡하고도 오해받기 쉬운 두 가지 마음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흔히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경계선 성격장애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고통의 근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겐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돌프 스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경계선 그룹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을 때부터 심리학계는 이 두 성격 유형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탐구해왔습니다.
저명한 학자 오토 컴버그는 심지어 나르시시즘을 경계선 성격장애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보았습니다. 즉, 경계선이라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나는 특별하다는 견고한 갑옷, 즉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 그로슈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한 아이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를 보호할 강력한 나르시시스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이 변신에 성공하면 그는 완전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내면의 연약함을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아이는 경계선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은 마치 한 뿌리에서 나온 다른 가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두 유형은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감정의 불안정성입니다. 이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이 한번 휘몰아치면 마치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감정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져 그 앞에서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다루는데 극도로 서투르며 감정은 이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기분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조울증과 혼동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울증의 우울과 조증 상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의 기분 변화 주기는 보통 4시간에서 4일 사이로 매우 짧고 빠릅니다.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 변화를 겪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격렬하고 불안정한 인간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르시시스트와의 혼동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상대를 극단적으로 이상화했다가 이내 가차없이 평가절하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온도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로봇처럼 차갑고 기계적입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에 깊이 몰입하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지금 이상화 단계를 연기하고 있다고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판타지를 채워줄 대상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는 마치 활화산처럼 뜨겁고 격렬합니다. 그 강렬함은 통제 불가능하며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극적입니다. 그들의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정이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쌍둥이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유기 불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가까워져서 상대에게 흡수되어 자아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 즉 융합 불안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친밀감을 절실히 원하며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사랑에 화답하고 친밀감을 주기 시작하면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숨이 막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자신의 존재가 소멸하는 듯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칩니다. 다가갔다가 도망치기를 반복하는 이 강박적인 패턴이야말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해요. 하지만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는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들의 내면을 대변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융합 불안에 시달리고 관계가 나빠질 기미가